자,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그죠? 책들은 다 가져오셨죠? 맞게 가져오셨죠? 공시법 하면 시자 빼고 공법 들고 오시는 분 계시고, 세법하고 헷갈려서 또 세법 들고 오시는 분 계시고, 그죠? 자, 우리 공시법 첫 시간입니다. 민법들은 지금 1월 달에 들어서 한 2번 정도 들으셨죠? 네.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두 개의 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그것이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을 전제로 해서 절차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민법을 잘 하시면 나중에 등기법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1, 2차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6과목, 우리 수업은 6과목이고 시험은 5과목이죠. 그렇게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민법이죠. 민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무조건 수업에 참석하시고, 물론 다른 과목도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려면 무조건 수업은 참석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아이고 뭐 동영상 좀 듣지 그러다가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오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뭐라고 합니까? 이 교통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직접 참여하셔서 들으세요. 현장감 있는 곳에서 듣는 것하고 현장감이 없는 곳에서 동영상만으로 듣는 것은 똑같은 시간을 들어도 내가 머릿속에 각인된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수업에 직접 참석하시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게 낭비 같아도 결국 수업을 듣고 나서 내 머리에 남아있는 그 각인의 정도를 생각하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에 직접 참석하시라. 그러면 동영상은 언제 쓰느냐?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여러분 여태 뭐 한 2주 수업 들어보니까 수업 듣고 집에 가면 들었던 거 다 기억나면서 다 알겠네, 이다 아니다. 아니죠.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동영상은 보다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지금은 모르겠어. 그때 그 부분 정도 살짝 찾아보시고 복습용으로 살짝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을 직접 수업을 참석 못 하셔가지고 집에서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4시간짜리 수업이지만 4시간 만에 들어지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4시간 만에 듣는다, 나는 그렇게 해왔다 하면 그분은 살아가면서 저 태평양 한가운데 빠뜨려도 살아 돌아오실 분이야. 엄청난 끈기와 도끼를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원 수업에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듣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아시고, 그리고 그날 배운 건 무조건 그날 복습한다.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한다. 나 오늘 오후에 너무 일이 많아서 도저히 복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내일은 내일의 과목이 또 있죠. 그러면 내일 과목 듣고 뭐 복습하셔야 됩니까? 내일 그날 들은 것부터 먼저 복습하셔야 돼. 오늘 들은 거 오후에 오늘 복습해도 오전에 들었던 게 긴가 민가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 지나면 긴가 민가가 아니고 이런 거 했었나? 금시초문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복습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리고 그날 배웠던 거 복습을 또 그 다음 날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밀려가면서 이 효율성 없는 공부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한다. 만약에 복습이 안 되면 그 다음 날 들은 거, 그날 들은 것부터 복습을 하고 남는 시간에 어제 못한 부분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민법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법은 이 법이 생기면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법이 생겨났는데 가장 먼저 생긴 법이 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민법에서 여러분 법률 규정이라는 거 그리고 법률 용어라는 거 배워보니까 힘들죠. 용어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법이 민법보다 뒤에 만들어지면서 그 용어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민법에서 만들어 쓰는 용어를 가져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법을 전공을 했는데 이 법대에서 법을 연구하고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 민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다른 법은 전혀 안 배운 상태에서도 반은 배운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읽어지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이 알아지니까 안 배워도.
그래서 민법이 중요하다. 이건 시험을 관련시켜서 하는 얘기만이 아니고 모든 법 과목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게 민법이에요. 그리고 민법을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중개사법과도 실무에 보면 민법 대법원 판결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공시법, 등기법 들어가면 민법 얘기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그래서 민법을 잘하면 민법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도 도와주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럼 1차 과목이 가장 중요한데 1차가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1차를 불합격했다. 2차는 올 만점 받았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1차, 2차 같이 도전하라 하고 그대로 과제가 부여가 돼요. 그런데 1차를 어떻게든 합격했다. 2차는 올 빵점 받았다. 그래도 내년에는 뭐라 합니까? 아이고 장하다. 1차는 이제 됐으니까 한 해는 1차 안 봐도 돼. 2차만 한번 봐봐. 이렇게 해요. 그래서 1차를 합격하는 것은 다음에 1차를 면제해주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지만 2차만 올만점을 받아도 1차 불합격이면 모두가 헛방이라는 거 맞죠? 그래서 1차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민법과 결혼이 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도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되고 초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수업 없는 날이 있다. 그러면 민법과 결혼 1차 과목에 자꾸 치중하시되 토요일 날 오늘 하루 종일 쉬는 날이니까 오늘 10시간 공부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민법을 최소 6시간 하시고 개론을 한 4시간 정도 하시고 왜냐하면 개론은 내가 개론 거의 만점 받을 정도로 잘해 그러면 개론만 잘해요. 개론은 다른 과목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 치는 이 과목이 전부 법이잖아요. 민법, 부동산 공법, 공시법, 세법, 중개법 다 법이에요. 개론만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개론은 잘하면 지만 잘해요. 민법은 잘하면 도와줘. 그래서 민법 하는 거야. 민법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여러분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저는 민법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공시법 가르치는 거? 공시법 가르쳐. 그런데도 민법이 중요하다. 뭐 때문에? 여러분 합격하시려면 합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공시법 점수 잘 나왔다면 제가 제일 기분 좋으니까 공시법부터 해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민법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법부터.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수업 들었다. 집에 가서 공시법 복습 끝났다. 그러면 바로 민법책을 꺼내가지고 민법 복습을 하루에 최소 10분이라도 하세요. 민법 배운 날은 당연히 민법 복습을 하시고 민법을 안 한 날도 매일같이 민법은 한 10분 정도를 보세요. 10분 정도 볼 때 어제 요만큼 봤으니까 오늘 10분은 그 다음부터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공부하다가 갑자기 민법에 어떤 부분이 탁 떠올랐다. 가만히 있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이 이게 경제적 궁박만 얘기하던가 정신적 궁박도 포함하던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그 부분 한번 찾아보는 거야. 대리 들어서 대리의 삼명관계 해가지고 나오는 거 가만히 있자. 삼명관계 기억은 나는데 그거 뭐더라? 그거 한번 그냥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의도치 않게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그냥 한번 쓱 보시는 거야. 10분만이라도. 그게 한 2개월 3개월 계속되고 나면 어느 날 민법을 들어보면 처음 하는 내용도 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이 법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이 법은 글자로 되어 있는 수학처럼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 논리적인 것에 빨리 접근을 하셔야 돼. 이 우리 논리 회로 구조가 우리는 논리에 지금 특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해결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데 법은 안 그렇거든요. 특히 그중에 민법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글자로 되어 있는 수학이다 이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게 나중에 물권법에서도 나오고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게 채권법에서도 나와요. 왜냐하면 민법 총칙은 뒤에 있는 거 공통점을 뽑아 놓은 거니까. 그리고 채권에서 배웠던 게 나중에 민법 총칙 가보면 그래서 이게 일이 되는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알만할 때 시험 치러 가게 될 거예요. 민법 내 잘해. 이거는 시험 끝나고 몇 년 지나서 그래 되는 거고 열심히 공부했을 때 적당히 할 때 시험 치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60점 맞으면 합격이죠. 60점 맞으면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이나 또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기말고사 치고 평균 60점 받아오면 장하다 아들 딸 이럽니까? 방에 불 끄고 빗자루 몽둥이 쳤습니까? 빗자루 몽둥이 찾아야 되죠. 60점이면 이거는 심하게 야단을 맞아야 될 점수인데 우리는 그 점수 하면 합격하는 거야. 그러면 60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히 낮은 점수다 이 말이야. 그럼 민법을 60점 받았다.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법 좀 알만하다 할 때 그때 점수가 60점이야.
근데 법이라는 거에 우리가 안 배우고 법이라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뭔지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한 40점 가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단어가 모여서 있는 문장을 이해해야 되고 그 문장이 끝나면 그 다음 문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갖다가 해독하면서 읽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한 40점만 나올 정도가 돼주면 그 다음부터 60점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 어려워요. 그 정도만 쭉쭉 하시고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자, 밥 먹고 쉬고 자는 시간 빼고 죽으나 사나 공부, 앉으나 서나 공부, 가다 자빠져도 공부.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수석하세요. 수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자,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만큼 했다. 오늘 이만큼 한 거 집에 가서 씹어 먹어야지 하고 씹어 먹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씹어 먹히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법은 절대로 씹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한 번에 이해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정도도 민법을 이 법대 이 전공하는 학생들이 깊이 공부하는데도 어느 정도 민법을 좀 알 것 같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번은 반복해서 돌려야 10회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해야 민법이 눈에 좀 보인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그 정도 하게 되면 민법은 한 90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못하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 책을 전반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돌리면 합격할 정도가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 것. 그리고 공부하실 때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 과목마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 부분 표시가 되어 있다가 그 부분 중심으로 볼 것. 그 부분이 아닌 것은 그냥 슬슬 읽어가면서 처음부터 모든 걸 이해하고 가야지 하다 보면 민법 복습하는 데만 일주일 걸린다는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일단 내 거로 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고 중요하다라고 얘기 안 됐던 부분은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대충 지나가실 것. 그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조금씩 넓어져요. 너무 욕심내지 말 것.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자, 이제 부동산 공시법 가는데 민법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힘들지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재밌어요. 나중에 한 5월달, 6월달 가면 집에 가면 민법 책만 눈에 보이고 잘 때 베개 대신 민법 책 베고 자고, 그죠? 여름에 더우면 죽부인 던져버리고 민법 책 안고 자게 돼 있어요. 근데 부동산 공시법 눈에 보이면 발로 주워 차버립니다. 재미없거든. 부동산 공법 지지 밟아버려. 맞죠? 왜냐하면 2차 과목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가 아니고, 자, 요런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서 인가 받아야 되냐 허가 받아야 되냐 등록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묻고, 날짜가 10일이냐 15일이냐 20일이냐 이런 거 묻어요. 뭐 때문에? 이 절차에 관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절차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수학 같은 과목이에요. 수학 조금 공부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 2차 과목들은 전부 국사문화사 같은 과목인데 국사문화사에서 이야기를 뺀 국사문화사예요. 이야기를 뺀 국사문화사. 맞죠? 그냥 임진왜란 몇 년? 1592년. 조선개국 몇 년? 139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몇 년? 1492년. 100년 상관이네. 1392 조선, 1492 콜럼버스, 1592 임진왜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외우는 거야. 요거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수업 중에 앞에 있는 이 배 튀어나오고 무기에 있는 선생이 한 번씩 가볍게 농담을 하더라도 과목이 재미없으니까 선생이라도 재밌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우리 양 선생은 사람이 가벼워. 안 가벼워요. 제법 무거운 사람이야. 자, 오래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 하고 나왔어요. 이 부동산 공시법은 두 개의 법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앞에 절반부를 차지하는 것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하고 나와요. 자, 그리고 뒷부분이 부동산 등기법 하고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법. 자, 이렇게 두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12문제가 나오고 부동산 등기법에서 역시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2문제 두 개 법을 나눠서 적당히 공부를 했을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끝까지 밀리지 않고 적당히 공부하시면 최소 10문제에서 재수 좋은 분은 12문제 다 맞힐 수도 있는 법이 이 공간정보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은 열심히 해도 절반 정도에서 7, 8개 왔다 갔다. 선생님이 하는 거 말고도 더 이상 2차 과목만 하시면 시간이 조금 남는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만점도 받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나를 합격시켜 주려고 존재하는 법이다. 부동산 등기법은 나를 내년에도 또 공부시키게 발목을 잡는 법이다. 그래서 2차 과목에서 여러분 발목을 잡고 물귀신 작전 같이 죽자, 혼자 가지 마 하고 당기는 법이 공법하고 등기법이야. 그죠? 공법하고 등기법. 그리고 여러분을 합격시켜주기 위해서 저 산 정상에서 손을 뻗고 내 손만 잡아 올려줄게 하는 법이 이 공간정보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 칠 때쯤 되면 가장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물론 처음에 공법 어렵다니까 시간 투자 많이 하시고 등기법도 시간 투자 좀 하셔야 돼. 그러나 시험을 앞두고 처음에 몇 번 칠 때 그냥 쳐보시면 1차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2차는 그제 치나 오늘 치나 내일 치나 역시 도구 테이블, 그죠? 개판이야. 왜냐하면 공법과 등기법 열심히 해도 잘 모르겠어. 개판. 쉬운 과목들은 안 했으니까 개판. 그러니까 올 개판이야. 맞죠? 점수 거리 나온다고. 그렇게 계속 여름이 넘어가면 여러분은 2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한 6월 달쯤 가면 모의고사 치기 전에 마지막 정리를 공법이나 등기법 2차 과목 준비하실 때 하지 말고 중개사법하고 지적법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야. 그러면 중개사법하고 지적법은 조금 보면 점수가 아주 다르게 확 올라가고 안 보면 확 떨어지는 법이야. 그래서 그 법에서 점수가 확 올라가 주면 공법과 등기법이 개판을 치더라도 워낙 이쪽에서 아껴놓고, 그죠? 비축해 놓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따져보면 이거 조금만 더 하면 합격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부터 2차 과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공법, 야, 이거 전체적으로 자꾸만 양만 늘릴 게 아니고 내가 맞추고 틀렸던 문제 분석해보고, 야, 이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문제 틀렸고 저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 문제도 틀렸구나. 이런 문제 몇 개만 더 맞추면 합격점 나오겠구나.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인터넷을 받아 헤매면서 공법 자료라는 자료는 다 가져다 놓고 밑도 끝도 없이 어마어마한 양을 다 쳐내려고 하니까 내 머리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 많은 양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는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 중심으로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 내가 놓쳤던 걸 안 놓치도록 하는 거, 거기서 60점을 맞춰내면 되거든요. 그럼 공법 같은 경우는 60점 나올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면과락만 하면 돼. 50점 가까이만 나와주면 그러면 중개사법이라는 훌륭한 법이 앵간히 공부하면 한 8자 가까이 나오는 법이 있어요. 맞죠? 그럼 60점 넘어서 한 20점 가까이 비축을 해놓거든요. 그런 거 비축해 놓은 걸 어디다 가서 쓰면 돼요? 공법에 갖다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기법이 점수가 절반밖에 안 나오더라도 옆에 또 도와주는 법 있잖아. 요 법이 있어서 손을 내밀거든요. 거기서 남은 문제 한 2개 가져오면 60점이 딱 맞춰서 2차는 그렇게 살짝 넘어가 버리셔야 돼요. 공법을 민법 개론하듯이 그렇게 끝없이 판다. 그런 분은 내년에도 또 만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법은 내가 때려 죽이려고 해도 내가 맞아 죽지 공법은 내가 때려 죽일 수 없는 법이에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처음 들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 5, 6월달 가서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해서 막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법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재미는 없는데 점수는 팍팍 줘요. 하면 하는 만큼 나옵니다. 이거는 응용이 없어.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어려워요. 왜? 다 처음 들으니까. 그런데 반복이 되면 자꾸 쉬워집니다. 등기법 처음 들을 때는 할만하다. 가면 갈수록 눈앞이 막막해져. 그런 법입니다.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자, 우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터 합니다.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굉장히 말이 어렵고 길죠. 그래서 이 법은 앞으로 지적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이 법이 지금 이름은 이런데 과거의 법은 지적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토지. 그래서 이 지자가 땅지자를 씁니다. 여러분 민법에 지상권, 지역권 배울 때 그 지자도 다 땅지자예요. 그죠?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에 대해서 성립되는 권리지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이라는 건 땅에 대한 관계를 다루는 법인데 이 지적법에서 수로조사라고 하는 절차가 플러스가 되고 청량에 관한 절차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름이 지적, 청량, 수로조사에 관한 법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번 바뀐 이름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에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 공간은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가지는 그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쌓아 올리고 어떻게 관리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가르쳐 줄 거냐에 대해서 공부하는 법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법 이름은 시험에서 안 묻습니다. 우리가 치는 이 법의 이름은 무엇인가? 공간정보, 공긴정보 이거 안 나와. 그런 거 안 나오니까 법 이름은 신경 쓰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지적법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법 파트에서도 수로조사, 청량, 새로 들어온 건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여전히 토지에 대한 파트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세 글자로 지적법 이렇게 부르면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법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 표시, 알려주는 절차에 대한 법인데 자, 부동산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죠? 우리 평생을 살면서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정년퇴직을 했을 때 내가 생활비 빼고 애들 교육비 빼고 병원비 빼고 순수하게 저금한 돈은 사실 한 3억 되기도 어렵습니다. 2억 되기도 쉽지 않아요. 맞죠? 열심히 맞벌이해서 월 1,000만 원씩 수입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갑에 든 게 많으면 씀씀이도 조금 더 커지고 맞죠? 한 달에 200~300만 원 저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순수 저금한다고 해봤자 1년이면 2,400이고 10년 저금해야 2억 4천인데 그렇게 돈 모으면 나중에 차 한 대 사야 돼. 그죠? 그리고 애들 대학 간다고 뭐하고 막 써야 돼. 그리고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 와요. 그럼 가가지고 또 합의 본다고 또 팍 써. 맞죠? 그리고 외국에 뭐 어학 연수 해서 한번 가버리면 한 1년 2년 모았던 거 한 방에 나가. 그리고 부모님 이제 슬슬 연세 드시고 아프기 시작하면 거기 또 목돈이 나가. 이렇게 저렇게 나가면 평생 모아봤자 실수령액 3억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 한번 잘하면 그죠? 제 외숙부님, 숙부님, 뭐 형님, 누나 다 서울에 올라 있는데 명절날 만나면 이 사람들 희한한 얘기해. 무슨 얘기하냐? 설날에 와가지고 아이씨 아파트가 2억이나 떨어졌어 하다 추석 때 오면 3억 올랐어 이러고 와. 뭐야 이거? 그런 게 부동산이다 말이야. 그런데 그 부동산 하나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모았던 모든 자산에다가 맞죠? 그 돈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은행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빚을 안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게 부동산이야. 부동산은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또는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저가 아주 헐값의 부동산을 고가로 사버렸다. 그랬을 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가다가 아이스크림 이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하나 샀어. 딱 뜯어보니까 유통기한이 벌써 6개월 지났어. 작년 여름에 먹었어야 되는데 6개월 지나서 먹어보니까 이 썩은 데가 나. 아, 1,000원. 그 1,000원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회사 가서 한 10분만 얼굴 비추면 나와. 그런데 부동산 하나 잘못됐어. 그 피해를 만회하려면 평생이 걸리고 그 평생으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 죽을 때 자식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빠가 가진 건 없고 빚밖에 없으니까 상속받지 말고 포기를 하고 이제는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거라. 아빠는 줄 거는 없지만 빚을 줄 수는 없으니까 상속을 포기해라. 그런 얘기하고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거래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국가가 났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자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자 할 때 그 부동산에 관련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표시, 알려주는 절차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할 때 그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자, 그러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이 지적법에서는 당연히 토지에 대한 정보를 줘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 플러스 건물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자, 주는 정보가 다릅니다. 자, 지적법에서는 토지가 가지는 정보 중에 토지가 가지는 사실 그대로의 관계로서의 정보, 그것을 이제 사실관계라고 부르는데, 이 사실 그대로 있는 관계에 대한 정보를 줘요. 이 사실관계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그냥 표시라고도 부릅니다. 지적법을 배우면 사실관계 또는 표시라는 용어가 수시로 등장하니까 요 명칭을 아시고, 이 사실관계는 사실 있는 그대로 관계야. 자, 여러분이 토지를 하나 사고 싶어 합니다. 자, 사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노후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 그런 부지를 미리 사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원주택 아무데나 지으면 돼요? 땅을 샀는데 그 땅 10m 떨어져서 정화조가 뚜껑 벗겨진 채 냄새 풍기고 있고, 그리고 그 정화도 바로 옆에 배수구가 있는데 옆에 염색 공장이 있어서 비만 오면 막 쏟아붓는 거야. 냄새 나서 살다가 죽어. 그런데 땅 사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땅을 살 때는 일단 그 땅의 위치가 어디냐를 알아야 됩니다. 위치는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예요. 맞죠? 사실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내가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면, 주택을 짓고 싶다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을 사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해서 나중에 우리 배우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토지는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집 지을 수 있는 토지, 농사 짓는 토지, 공장 짓는 토지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용도도 알고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전원주택 짓고 싶다면, 이 도시에서는 이 좁은 지역에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게 살지만, 시골에 가면 그래도 땅 한 30평 잡고 그 다음에 앞에 뭐 주차 공간 한 2평 빼고, 그리고 강아지 뛰놀고 나도 엎어져서 자빠져서 구를 수 있는 잔디밭 조금 있고, 옆에 가면 텃밭에서 상추, 고추 좀 기를 것 좀 있고 하면 대충 100평에서 150평 정도가 전원주택 부지로서 가장 선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부지를 사야 돼. 그러면 토지 크기가 얼마냐라고 하는 걸 알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해서 자, 그 토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소재 지번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얘기하는 주소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가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냐 농사 짓는 땅이냐 용도 알아야 된다. 지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면적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들을 알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모르고 거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100평 정도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지금 우리 도심지에서 차로 한 10분만 가면 나오는 공기 좋은 시골에 땅이 100평짜리 딱 나와서, 이야, 이거 늦으면 다른 사람한테 뺏길 거야. 그래서 급히 계약금 주고 오늘 오후에 잔금 넣어드릴게, 절대로 무르기 없기 해놓고 오늘 저녁에 돈 구워와가지고 탁 주고, 나중에 집 지으려고 100평이야 하고 갔는데, 자, 땅 100평, 100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금 꺼놨어요, 안 꺼놨어요? 안 꺼놨어. 그래서 나중에 그 100평에 집 지으려고 청량이라는 걸 해보니까 100평은 100평인데 땅 생긴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어디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크기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땅 생긴 모양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생긴 모양을 지도에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경계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경계, 토지 생긴 모양. 그리고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정밀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땅값이 높은 지역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 수학적으로 XY 좌표상에서, 옛날 우리 수학 배울 때 자, 좌표상에서 토지가 이렇게 뭐 삼각형의 이런 도형이 있다면 이 삼각형의 모양을 여기서 1번 점은 1,1, 2번 점은 1,2 하고 숫자로서 나타내는 거 있죠. 그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것을 좌표에서 읽은 토지의 모양이다 라고 해서 그냥 좌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이 6가지를 우리 지적법이 공시하는 토지의 사실관계, 토지 표시라고 불러요. 이 6가지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읽어낸 겁니다. 그죠? 어떤 인간의 관념이 개입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표시했다라고 해서 표시라고도 부르는데, 지적법은 철저하게 이 6가지와 관련된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처음에 이 6가지를 공시하는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 6가지를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집은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지목 거의 2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면적과 경계 합쳐서 최소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만 한 4문제에서 거의 5문제 가까이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배워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배우고 나면 이게 공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가 필요하겠죠. 그 장부를 지적공부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 지적공부. 이거 7종이 있어요. 이 지적공부를 배우고 나면, 자, 이 토지의 표시 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자, 바다에 우리가 매립을 해서 신항만, 신공항 같은 거 들어서게 하면 없었던 땅이 생기죠. 그러면 이 토지 표시가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분할 합병되면서 크기가 달라지고 용도, 지목이 달라지고 하면서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표시가 없던 게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토지 이동이라는 좀 독특한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 신규 등록, 새로 만들어진 토지, 그리고 토지가 없어지면 등록 말소까지 배우게 돼요. 자, 이거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자, 지적공부에 이 토지 표시를 등록하는, 정리하는 행위와 잘못 등록됐을 때 정정하는 행위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 표시 6개는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가 되는데, 소재, 지번과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 요거는 현장에 가서, 우리 중개사법 배우면 임장활동, 이런 말 들으시죠? 임장이 뭐예요? 현장에 임해서 직접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죠? 임장을 해서 조사하면 나와요. 그런데 토지의 크기나 토지의 생긴 모양은 기계를 동원해서 재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청량한다라고 불러요. 이 청량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 3가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청량을 특별히 지적 청량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지적 청량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배우면 지적법이 끝납니다. 자, 다시 지적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이 6가지를 공시하는 제도를 배워요. 그리고 6가지 하나하나를 배웁니다. 6가지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그 과정을 토지 이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되고, 6가지를 기록해 놓은 장부, 지적공부라는 이름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이 6가지를 기록하는, 정리하는 행위와 잘못 기록된 것 고치는 정정이라는 거 배워요. 그리고 6가지 중 3가지, 면적, 경계, 좌표 정하는 청량이라는 거 배우면 다 끝나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하고 계속, 이 6가지와 계속 관련을 가지죠. 그거 공부하는 법이 지적법이야. 이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민법처럼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배우셨죠? 그러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행위는 무효로 하는 거야. 취소 아니고 해지 아니고 해제 아니고 무효로 하는 거야. 하고 빡 외우고 들어가면 문제는 80 노모인 갑이 이웃마을 40대 남자 을에게, 그죠? 할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전답을 너무 싼 가격에 쏘가서 팔았다 하면서 갑자기 갑을이 나오지 다른 얘기가 안 나와. 민법은 그리 묻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 그런데 지적법은 그런 거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요. 지적공부 7종이 있다 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장부는 지적공부로서, 근데 7종 아니면 틀렸다. 그냥 그렇게 나와. 굉장히 쉽습니다. 외우면 맞춘다, 못 외우면 못 맞춘다.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됩니다. 응용이 거의 없다는 거, 응용이 거의 없다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법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느냐? 권리관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권리관계. 그럼 우리가 토지를 보니까 위치 좋고 용도도 맞고 크기도 맞고 생긴 모양도 딱 내가 원하는 모양이야. 그럼 내가 사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살 것이냐? 저기 마두역 기다리다가 제일 처음 올라오는 사람 멱살 딱 붙잡고 팔아. 그 사람한테 돈 주면 내 거대요? 아니야. 소유자한테 돈을 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소유자를 내가 스스로 알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토지 소유자 항상 거기 있어요? 거의 거기 없어요? 없어.
그 사람은 어떻게 찾아낼 거야? 엄청난 시간 비용 들겠죠. 그래서 우리 국가는 등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자는 누구이고 이 부동산을 빌려 쓰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가 있고 권리자는 누구고 몇 년 빌리기로 했고, 그리고 은행에 대출받고 저당을 잡았다면 어떤 은행에 얼마를 빌려서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게 다 나오도록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등기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그 등기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아낌없이 다 가르쳐 줍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 한 돈 1,000원, 2,000원 주면 정보가 다 나와요. 누구한테 줘요? 누구에게나 줍니다. 누구에게나. 금방 살인 저지르고 손에 칼 들고 도망가다가 잡힌 사람 등기부 하나 떼주소 해주면 그 사람한테도 떼주소라는 잘 뭐죠? 발급해 주세요 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제가 이 경상도 표준말을 주로 쓰던 사람이라서 이 경기도 사투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죠? 듣는데 불편하지 않죠? 됐습니다. 저는 표준말 써요. 여러분이 사투리예요. 자, 그래서 이 권리관계에 대해서 공시하는 게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하려고 할 때는 이 두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취득한 다음 거래하는 게 그게 안전한 거래 방법이야. 여태까지 거래하면서 이런 거 몰라도 거래를 잘 했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최소한 이번 생은 천복을 타고나신 거야. 사기꾼을 안 만나고 좋은 사람만 만났고 여러 가지가 얽혀서 복을 탁월하신 분이야. 지금 우리 택시 강도 한 번씩 어쩌다가 뉴스에 나오죠. 택시 강도 뭐 택시 기사 뭐 오모 씨하고 택시 강도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것이 서로 격투 끝에 택시 기사가 제압을 당하고 그리고 20대 후반의 강도가 13만 2,700원을 훔쳐서 달아났다. 그런데 달아났는데 현장에 코피가 떨어져 있어서 DNA 분석 중이다. 그러면 둘이서 쌍코피 터지면서 싸웠는데 기사님이 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쌍코피 터지면서 이겨가지고 얼마 훔쳤어요? 13만 7,500원 훔쳐 달아났어. 그런데 부동산 이거 주인인 척하고 그럴듯하게 싸우지도 않아. 주먹도 안 써. 그죠? 좋은 말로 내가 주인이거든요 하고 잘 속이면 그로 인해서 5억, 10억, 20억, 30억이 생겨. 택시 강도에서 5억 모으려면 지도 맞아 죽어. 맞죠? 굉장히 부가가치 높은 직업이 사기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이 부동산 주변에 득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도 그래 잘했다. 이거는 전생에 어디 나라는 하나 구하신 분이야.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를 알고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동산의 개념은 민법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동산의 개념 민법 여러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한다. 그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자, 움직일 동 그리고 재산산 해서 움직임이 있는 재산이 동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들은 다 여러분 움직임에 따라 장소 이전이 되고 있죠? 전부 동산이에요. 전부 동산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움직임이 없는 재산이 부동산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땅,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토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죠? 그리고 그 토지에 딱 붙어서 같이 못 움직이게 되어 있는 물건. 그게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착물이 부동산으로서 움직임이 없는 재산인데 이 정착되어 있는 물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 다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뭐 가로수도 부동산이 항상 그 자리 있거든. 어제도 그 자리 있었고 오늘도 그 자리, 내일도 그 자리 있을 거예요. 전봇대 뭐 어제는 저기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50cm 옮겨 있어요? 아니야, 항상 그 자리 있어. 항상 그 자리 있다고. 맞죠? 그런 것들 다 부동산이야. 다 부동산인데 자, 전봇대 사고 팔아서 돈 벌었다. 얘기 들어본 적 별로 없죠? 맞죠? 내 친구가 저기 있는 가로수 샀다가 요번에 비싸게 팔았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건 거의 거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도 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토지하고 건물이더라 라고 해서 그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등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움직임이 없는 재산이에요. 그죠?
움직임이 없는 재산, 토지하고 토지에 정착돼서 같이 못 움직이는 물건. 그 정착물 중에서 오로지 뭐만이? 건물만이 공시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자, 그 중에 우리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지적법을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38페이지 01 지적제도 총칙하고 나왔습니다. 자, 지적제도 총칙 미리 얘기 드립니다. 이 총칙은 지적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10년 전까지는 총칙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꾸준히 나왔는데 10년 안에는 이 총칙 파트에서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하면 지적법을 배우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몇 개만 하고 갑니다. 자, 지적의 구성 3요소 해서 지적의 구성 3요소, 지적이라는 게 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적는 것은 중요해서 적는 게 아니고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적는 겁니다. 자, 지적이라는 건 땅에 대한 정보를 줘야 돼. 그래서 토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 머리 좋은 공무원 뽑아가지고 외우라 그럽니까? 아니야. 장부에 적어놓고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공개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장부, 지적공부라는 장부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지적공부에 토지에 대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신의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사람이 기록을 해야 돼요. 사람이 기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토지에 대한 정보 공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적을 구성하는 3개 기본 바탕이 되는 요소다. 그래서 지적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지적공부 7종은 뒤에 따로 배웁니다. 그때 가서 배우시면 돼. 등록이라는 이 행위는 공무원이 하는 행정청 공무원이 하는 행정행위야. 그런 건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적는 행위를 얘기하는구나. 끝. 그러면 뭘 배워야 되느냐? 토지를 배워야 됩니다. 자, 토지가 등록 대상인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토지가 다 등록 대상인가? 그렇다? 모든 토지 다 등록 대상이다. 그래서 전국토가 등록 대상이에요. 이 전국토를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이에요. 그 헌법이라는 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도서, 섬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국토인데 이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다. 요게 우리나라 전국토를 얘기하는 거다. 헌법 규정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하면 한반도 하고 나오는데 뭐 우스갯소리잖아. 자,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위에는 뒤에 꼬리 달렸고 손에 삼지창 들고 있는 얼굴 벌겋고 귀때기 팍 써가지고 머리카락 위로 쪼비쪼비 서 있고 이빨도 삐죽삐죽 나온 악마 비슷하게 생긴 세계적인 양아치, 성은 김과 성을 가진 양아치 아시죠? 그 양아치가 이 점거를 하고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이 땅은 우리나라 땅입니까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할 때 이유가 있다. 이거 우리나라 땅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과거 70년대로 돌아가서 중앙정보부 초대받아가서 거꾸리에 매달려서 운동하시면서 콧구멍에 고춧가루 물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위에 땅도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나라 땅이에요. 자, 위에 땅 여러분 집이잖아. 근데 여러분 집에 일시적으로 동네 깡패들이 들어와서 술판 벌이면서 들어오면 죽여 하더라. 그러면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진압해 주길 바라면서 눈치만 보고 있지만 그거 깡패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깡패에서 점거당하고 있을 뿐 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세계적인 양아치 깡패에 의해서 점거당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한반도라는 게 여기서 반만 아니죠? 반만이 아니고 삼면이 바다로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토는 반은 섬이다 해서 반도야. 한반도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다 우리나라 영토예요. 다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북한은 현실적으로 워낙 깡패 플러스 양아치가 3대 걸쳐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못 찾고 있을 뿐이지 등록을 해야 될 대상이에요.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여기 특히 서해안 가보니까 썰 물 때는 이만큼 땅이 나와. 밀 물 때는 바다가 확 덮어. 그러면 썰 물 때 드러나는 땅, 밀 물 때는 바다에 빠지는 그 땅도 등록 대상인가? 요지는 이겁니다. 요지는
그 땅은 등록되는가 안 되는가? 자, 바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밀물 때는 이만큼 들어와, 썰물 때는 요만큼밖에 안 돼. 요 땅 등록 대상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 땅으로 등록해놨다. 그럼 내가 이 땅 주인이다. 그럼 이 땅 주인에다가 하다못해 컨테이너 박스라도 갖다 놓고 여기서 한숨 잤다. 자, 나중에 일어난다. 영원히 빠이빠이 용왕님 만나고 있다. 용왕님 만나고 있을 거야. 이걸 땅으로서 사용하도록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건 땅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갯벌은 토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갯벌을 등록 대상 토지에서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씁니다. 최대 만조위 이상의 드러난 영토. 요게 등록 대상이다. 자, 만조라고 하는 게 밀물을 얘기합니다. 찰만자를 써서 바다에 조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조류가 물이 가득 찼다. 만조예요. 그리고 썰물은 간조라고 해서 마를 간자를 써가지고 물이 밀려나고 그 젖어 있던 땅이 말라가더라 해서 간조라고 부른다. 그럼 이게 간조고 요게 만조다, 그죠? 맞죠? 자, 그런데 만조도 매일같이 물 높이가 달라요. 매일같이. 여러분 방파제에 가보면 매일같이 똑같은 방파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물이 올라올 때 어떤 날은 방파제 저 밑에까지만 올라왔다가 물이 바로 빠져. 어떨 때 가보면 물이 바로 발밑까지 올라와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넘치겠는데 할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빠져요. 그게 달의 인력에 따라서 이 물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만조는 매일같이 수위가 달라. 그럼 그냥 만조라고 해서는 안 돼. 가장 높이 올라온 만조 수위선. 1년 중 한순간도 바닷물에 빠지지 아니하는 드러난 땅, 그것만이 등록대상입니다. 어떤 날은 드러나고 어떤 날은 안 드러나고 그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최대 만조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경계에 들어가서 평균 만조위, 이래서 틀리게 낸 문제도 나왔어요. 최대 만조위.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1년 365일 통틀어서 가장 높이 오는 그때에도 바다에 안 빠지고 드러나 있는 땅만 토지로 등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갯벌은 등록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게 이제 요쪽에서 유일하게 아셔야 될 정도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40페이지 가보면 넓혀보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 지적법에서는 아까 토지 표시 6가지 중에 지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번은 땅지 번호번, 땅에다 번호 붙여놓고 우리가 번지라는 이름으로 쓰는 게 지번입니다. 100번지, 1번지 숫자 쓰죠? 번호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번이라고 하는 게 이 번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쓰는 이 토지의 소재를 나타내는 건데, 이 도로명 주소라고 해서 요즘 우리 택배 등 할 때 도로명 주소 많이 쓰시죠? 그것은 지금 지번 주소는 원래 차례대로 순서대로 부여가 돼서 쉽게 위치를 찾는 기능을 원래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워낙에 이 땅이 갑작스럽게 개발되고 분할 합병되고 하다 보니까 이 지번 주소가 땅 찾아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을 쉽게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로명 주소라고 하는 걸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 법적으로 우리 지적부에서 토지의 소재 등 위치를 밝힐 때는 도로명 주소 안 씁니다. 계속 지번 주소를 써요. 그럼 도로명 주소는 그냥 찾아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편리한 주소고, 법적인 주소는 아직도 지번 주소를 쓰기 때문에 우리 지적법 시험과 관련해서 도로명 주소는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 40페이지는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책 정리하러 버리러 갈 때 아까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돼. 자, 41페이지 공간정보이고 증명 관련된 관한 법률의 목적하고 나왔습니다. 자, 거기 목적은 이 법 전체 목적인데 우리 시험과 관련된 목적은 몇 군데 특이한 부분만 있습니다. 자, 눈만 따라오세요. 자, 이 법은 청량 및 서로 사이 기준 및 절차와, 이거 우리 법하고 상관없다. 우리 시험과. 자,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살짝 줄만 슬슬 꺼놓습니다. 자,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그리고 뒤에 이제는 줄 것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그리고 아랫줄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 거기만 줄 것입니다. 줄 빠진 부분은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야. 이 법이 우리 지적법 제1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우리 지적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위는 별도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만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줄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하고 나왔는데 그 관리에 동그라미를 살짝 쳐놓으시고 그 위에 여백의 개발 X, 이 개발은 앞발 얘기할 거예요, 뒷발 얘기할까요? 자, 이 개발이라고 하는 거, 이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가 이전과 용도가 계속 같다, 용도가 달라지고 보다 집약적인 이용을 하는 거다. 보다 집약적인 이용하는 게 개발이죠. 그런데 우리 지적법은 개발 목적,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 토지에 있는 그대로의 정보 그대로 취득해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하는데 거기 주안점이 있는 거지, 이 토지를 개발해서 보다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현상 변경의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인 법이에요. 그러면 개발 목적은 여러분 배우는 부동산 공법, 국토를 어떻게 계획 짜서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보다 가치 있게 만들까, 도시 어떻게 개발하면 할까, 어떻게 재개발 한번 할까, 그건 공법에서 다루는 거야. 그죠? 우리 지적법은 개발 목적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관리만 잘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공간정보의 고증에 관련된 법상 용어의 정의하고 나왔는데 지금 벌써 막 흘겨보고 째려보고 합니다. 뭐 때문에? 한 2주 공부해 보니까 생체 리듬이 50분 지나면 지났다라는 느낌이 딱 오죠? 왜 안 지? 저기 시계가 있구나. 앞쪽에 시계는 없애버려야 되는데. 자, 일단 10분 쉽니다.